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내 사연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저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부지런하면서 끈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학창 시절에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했구나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단숨에 바꿔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던 저는 정말 시댁복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집살이 한 번 없었고 사회생활도 적극 응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웠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시댁 식구들이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시집살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해외 유학을 원해서 대학까지 해야 해서 나온 뒤 그곳 현지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 국내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똑똑했고 심성도 고왔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했던 큰아들은 끝까지 저의 곁에 남기로 했었죠.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르고 여려서 독한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깨트려 주었던 것이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싹싹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예요. 수진 씨,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준석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아가씨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준석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준석이가 괜한 말을 했네. 엄마, 저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양가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하고 신혼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준석아, 그래도 사돈댁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덜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해보자. 엄마,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허례허식 싫어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려고요.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리는 자신만의 고집과 생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유부단한 아들의 짝으로는 이런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사실 저나 아들이나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은 원하지 않아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따로 부르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날이 많이 있었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 혼자서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저 사람이 엄마 걱정 정말 많이 해. 매번 나보고 어머님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니까. 아들보다 며느리가 엄마를 더 챙기고 있어. 아유, 그러게. 참 고맙네.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말이야.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듣는 며느리는 기운 빠지겠어. 이제 엄마도 건강 챙겨야 할 때인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 사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우리 말고는 엄마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합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합가? 아휴, 갑자기 무슨 합가야? 수진이랑도 얘기 다 해본 거야?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신경도 쓰이고요. 이렇게 같이 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서라. 그래도 이렇게 따로 사니까 서로 웃으면서 보는 거지. 같이 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니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벌써부터 합가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세요? 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며느리는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고 바로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모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꼭 아침을 챙겨서 먹어야 하는지 어느 날부터 아침을 꼬박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늦게 먹는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새벽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아침을 보면서 저는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안 먹던 아침밥을 먹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었네요. 아가, 이제는 아침밥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나가면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아침밥을 원래 이렇게 먹지 않아.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밥상 차리지 말거라. 어머니, 그래도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저희 나갈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힘드시면 아침에 드실 수 있게 차려만 드리고 나갈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다. 아침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침밥도 먹어버릇해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침 안 챙겨 드시면 나중에는 더 못 챙겨 드세요. 그냥 제가 차려서 나갈 테니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아침밥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매번 아침을 차려 주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는 꼭 방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두드려도 나오지 않으면 제 것만 따로 차려서 남겨두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의 이런 정성에 저도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저의 감동은 아니었네요. 아침밥을 몇 번 거르고 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나와서 아침밥 같이 안 드셔? 밥맛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아니다. 엄마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잖아. 매번 아침 차려도 너네 먹으라고 차렸었지. 어디 내가 앉아서 먹은 적 있니? 그래서 안 먹던 아침밥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별로 나는 안 맞더라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침밥을 차리더구나. 엄마가 아침밥 먼저 차리라고 한 건 아니시고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안 먹으면 어떡해 해요? 뭐? 내가? 평생을 아침밥 안 먹고 살았던 내가 무슨 아침밥을 차리라니? 그래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밥 챙겨 먹고 싶다면서 얘기를 해서 챙겨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엄마, 수진이 과감하게 신혼 포기하고 합가 진행하네요. 지금은 맞춰가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아유, 무슨 소리야. 나도 수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다. 엄마도 불편하겠지만 수진이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뭐라고 한다던? 아니에요. 일단 아침밥은 앞으로 안 차리는 걸로 할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살다 보면 있는 흔한 트러블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차차 풀리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제 담당이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시부모님과 부모님께서 항상 바리바리 반찬들을 챙겨서 보내주셔서 음식들을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쉬면서 음식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걸 취미로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녁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먹지 않는 메뉴들이 나왔다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슬슬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 이거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리셨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올리는 것도 싫은 거니? 네,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니? 네, 뭐 괜찮네요. 요즘은 좀 칼칼한 음식이 당기는데 내일은 그걸로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마치 내가 이 집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란도란 식사 자리를 기대했던 것이 점점 밥만 먹고 수억하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랑 무슨 얘기라도 할라치면 며느리는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버리니 식구는 늘었는데 외로움은 합가하기 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거기다가 집안일도 모두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하는 아들네가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아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았죠. 저 역시 슬슬 며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며
음식 메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참 화가 많이 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구들 놀러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여기에? 뭐, 그러렴. 나는 어차피 약속 있어서 나갈 거니까. 어머님, 나가실 거예요? 언제 나가시는데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엄청나다고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늦게 나가세요. 저희 음식도 좀 해주시고, 일단 메인 메뉴 하나랑 사이드 2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가. 내가 편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친구들 음식까지 해다 바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에이,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준석 씨 친구들 오면 어머님이 요리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준석이 친구가 와도 자기들끼리 음식 해먹지 나보고 해달라고는 안 한다. 거기다가 그날 약속이 있다니까. 어머님, 전날에 쉬엄쉬엄 재료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후딱 하시고 가면 되죠. 어머님 음식 하시고 약속하시면 되겠네요. 비단 밥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에 대해서 며느리는 꼬치꼬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한 번은 언제까지 집안일을 안 할까 싶어서 빨래를 그냥 두었더니 산처럼 쌓아 올라간 빨래를 보면서 며느리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빨래 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놔두면 냄새가 안에 배어서 빨아도 계속 난다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나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 어머님이 버거울 게 뭐가 있어요. 빨래는 세탁기에만 넣으면 세탁되고 건조기도 건조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음식하는 건 어머님 취미시니 즐겁게 하시고 설거지는 준석 씨가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이런 것도 귀찮아하시면 나중에 병들어요.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빨리 안 늙죠. 여기에서 더 얼마나 움직이라는 거니? 집안일은 죄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가 세탁기에 빨래 옮겨라도 놓거라. 어머님,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만 있으시니까 체력 충분하시지만 저는 바깥일도 해서 체력이 좋지 않다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시집살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모품들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에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저를 탓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치약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 넣어 주셔야죠. 뭐? 그건 네가 좀 꺼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에 오래 계시는 건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소소하게 다 챙기나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해주셔야죠. 그 밑에 보면 여분 다 넣어 놓았다. 그거 꺼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드니? 아, 어머님 집에만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르시는구나. 힘들죠?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준석 씨한테는 별말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준석 씨한테도 뭐라고 좀 하세요. 며느리의 기가 막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아들네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분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아들 내외는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서가, 수진아, 사실 나도 분가를 하면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이 드니 이제는 분가해서 따로 살자꾸나. 전에 살던 집 전세 줬다고 했지? 이번에 만기일 테니 거기 만기되면 너희가 들어가거라. 엄마, 갑자기 분가는 왜 말씀하세요? 저희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요.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몸 상한 것도 없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혹시라도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가 불편하신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꿔볼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오고 나는 더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안 되겠다. 합가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정리해서 너희 집으로 가거라. 엄마, 저희 그 집 전세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뭐? 아니, 그 집을 갑자기 왜 팔았어? 네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인데 그 집을 팔았어? 네, 여기서 계속 살 거라서 정리했어요. 세금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수진이가 그 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지 그랬니? 그래, 수진아. 그 돈 아직 가지고 있지? 그래도 매매했으면 꽤나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로 직구해서 분가하거라. 아, 그게 어머님 우선 1년만 더 합가해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그래요, 엄마. 일단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같으시면 분가할게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전보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인가 싶다가도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나가니? 나도 오늘 밖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도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오랜만에 동창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한다. 어머, 어머님 동창도 있으셨어요? 난 또 매일 집에만 계셔가지고 지인분 안 계시는 줄 알았네요. 그동안 아들 결혼식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지인들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와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대로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가보니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부르니까 며느리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홀에 결혼식 하나밖에 진행 안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나도 여기 친한 지인이 가족이라서 오게 되었는데 너는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거냐? 네, 신부가 제 동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휴, 어머님, 여기 신부 어머님도 이대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는 말에도 비웃으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뒤로 바로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디저트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생각이 나서 하나 집어드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나 싸가는 데 아니에요. 촌스럽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냐? 포장되어 있어서 가져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머, 여기 급이 있지. 이런 거 누가 하나하나 가져가요?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며느리는 차갑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저는 너무나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며느리 뒤통수를 치면서 소리를 쳤죠. 야, 너 뭐야? 이분 초대 동문 회장님이야. 깍듯이 모셔. 지금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 선배님, 이분이요? 이분이 초대 동문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뭐 하는 애야, 얘는?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며느리야.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 그러십니까?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군요. 몰랐습니다. 아, 우리가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려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낯익다 생각했던 얼굴은 바로 제 후배였어요. 사회활동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했었죠. 결혼식을 초대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이대 동기 딸의 엄마였습니다. 바로 제가 친하게 지냈던 같은 과 후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대를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오늘 후배 딸이 결혼하는 곳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근데 수진이는 내가 이대에 나온 걸 모르더구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니? 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서 잘 몰랐나 봐요. 왜요? 하긴 엄마 후배면 거기에 이대 사람들도 많이 왔겠네요. 그래,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더구나. 거기 딸도 이대 졸업을 했거든. 그래요? 수진이는 엄마도 말 안 하고 그랬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굳이 학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좀 놀랐을 거다. 나중에 말하면 잘 얘기해 보거라. 그 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 주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핸드폰으로 초대 동문 회장님께 못되게 굴었다며 많은 질타 메시지가 왔죠. 특히나 결혼식을 가족들만 했던 며느리 동창들은 며느리가 말하는 말만 믿고 못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질타를 받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다른 분들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할 게 뭐가 있니? 제 직속 상사도 이대 선배님이세요. 요즘 들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발 해명 좀 해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 지금 상황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상황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숨도 못 쉬겠어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늙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적대기 취급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내 도움을 원하는 거니? 그렇게 잘난 네가 해결을 하거라.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매일 울고 불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을 제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처럼 해결책을 내놓아도 결국 다시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에게 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한테 그동안 얘기 들었어요.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못되게 군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지금 그 벌 받고 있는 것 같구나. 사실 수진이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그 고마움에 수진이한테 잘해준 거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서도 합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수진이가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집 알아보려고 말했는데 집 처분한 돈 다 투자금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 집 정리할 돈은 다 썼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처음에 엄마랑 합가를 해야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저도 그냥 각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투자하고 거기다가 명품 사면서 사치하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일부러도 남은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니? 남아있는 게 없다니. 알고 봤더니 합가를 종용했던 것이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는데 모두 개인 채무였고 그걸 갚고 거기다가 사치를 하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제가 분가를 하라고 하니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다가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하면서 합가를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며느리의 사치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날부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듣기로는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소식을 들었던 해외에 있는 둘째와 막내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또 날렸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 형,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형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됐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엄마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준비도 다 했고 진행하려고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부탁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네 결정 존중하마. 그나들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매일 집 앞에 찾아왔죠.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며느리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셔야 되겠어요? 겨우 제가 그때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부부 사이 갈라놓으셔야 되겠냐고요.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준석 씨가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들한테 불쌍한 척 며느리가 그랬다 다 고자질 하신 거 아니에요? 꼰질러? 참나. 먼저 얘기한 건 너 아니니? 난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 없다. 거기다가 준석이 아빠가 남긴 집도 팔고 그 돈 네가 다 써버렸다며?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살다 보면 조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할 사람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구나. 네 뻔뻔함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상관 아니고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았듯이 아들 마음에도 네가 들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조용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준석 씨는 저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요. 지금 이혼하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 직장에서도 찍혔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말하니? 식모 취급하던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끝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당대우를 했던 것과 재산을 탕진했던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모든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며느리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맥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모두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욕심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서 같이 농사일을 하셔서 꽤 오랜 기간 서로를 봐왔었고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함께한 시간이 15년 정도 되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줬었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더니 저희 집에 얼마 뒤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옆집에 남편의 친구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터라 상당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얼굴을 봐왔었는데 언제부터 둘이서 부쩍 함께 붙어 다니더니 항상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술 한잔하고 왔다며 대충 둘러댔지만 제 코를 찌르듯 자극하는 향수 냄새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결국 한마디 하게 됐어요. 당신 요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옆집 김씨 아저씨랑 자주 붙어 다니는데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도대체 며칠 내내 술만 퍼마시고 있잖아. 그리고 왜 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 당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여기 동네 사람들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 몰라? 괜히 얼굴 팔려서 안 좋은 인상 남기지 말고 처신 잘해. 술집까지는 이해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광철이라 간단하게 술 좀 마셨어. 술집에서 우리들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 술집이다 보니까 몸에 냄새가 좀 배 수도 있는 거지. 새삼스럽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15년을 봐와놓고도 나를 몰라? 내가 바람 피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인 줄 알아? 하도 강철이가 외롭다고 하니까 말동무 좀 해준 것뿐이야. 걔는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잖아. 촌동네에서 여자 만나는 건 모래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거 알잖아. 그래서 요즘 국제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친구놈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고민 상담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에나 신경 좀 써. 요즘 승호가 사춘기인지 나랑은 말도 안 하려 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한데 속마음 좀 꺼내봐. 집안 분위기가 요즘 말이 아니잖아. 나 참, 갑자기 왜 말을 돌려?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창 예민할 때라 일부러 접근해서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것보단 지켜보는 게 지금은 좋을 때야. 당신이 밖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가정이 소홀해진 걸 왜 승호 탓을 하는 건데? 아무리 김씨 아저씨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 해도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집안 꼴 좀 봐봐. 농사일 끝나자마자 김씨 아저씨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온다고 급하게 뛰쳐나간 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소통이 되겠어? 남편은 대충 둘러대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고 그런 낯선 행동들에 저 또한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옆집 친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폭발을 하게 된 저는 작정을 하고 남편의 친구분을 만나 불만을 털어놨어요. 저기 김씨 아저씨, 잠깐 이리 좀 나와보세요.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이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껏 해주셔야지.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약속을 잡았다면서요? 아유, 재수씨.
그런데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술을 먼저 권한 건 제가 아니라 영숙 그놈인데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매번 술 먹자고 부르는 생각 없는 놈이겠어요? 그리고 방금 결혼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었나요? 요즘 들어 고민이 있다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막상 먹고 보면 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것 같아 보여 그러려니 했거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속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서 술 먹자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 그래서 요즘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약까지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재수 씨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한 소리 해주세요. 저도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남편은 저에게 친구분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고 했었는데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가 친구분 집 앞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으러 가자며 또다시 부르는데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뭐 하는 거냐며 되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신 요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그럼 그렇게 알면 되지. 갑자기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뭐야? 하루 종일 힘들게 농사일하고 남은 시간 친구 결혼 문제도 있고 오늘 하루 일도 잘 안 돼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시간을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면 나중에 다시 하던가. 내가 지금 당신을 집으로 끌고 온 이유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 방금 김씨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지금부터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술 먹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오는 건데? 김씨 아저씨는 결혼 문제에 대해 상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던데? 그리고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는 동안 다른 중요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던데? 항상 술을 먼저 먹자고 당신이 그랬다면서 왜 나한테는 김씨 아저씨가 당신한테 결혼 문제로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친구분이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거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힌 모습을 보게 된 저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도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제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추궁했지만 횡설수설 변명만 할 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주하는 자리가 많이 불편했는지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던 제 말에도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15년간 한결같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돌발 행동을 했던 날이었고 뒷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외박까지 하게 되면서 다음날 저희 집에 아침을 드시러 오신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온 거냐?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저녁에 매일같이 밖에서 술을 퍼먹고 다닌다며? 새벽 늦게까지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 조금의 거짓 없이 얘기해라. 이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쓸데없는 행동은 집안을 욕먹인다는 거 몰라?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요즘 하도 답답해서 술 좀 마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술을 마시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일이에요? 저 나름대로 처신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술이 덜 깨서 오해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거죠? 너 내가 사돈댁이랑 어떤 사이인지 몰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동업자다.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뭐가 어째? 남자면 밖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럼 며느리도 밖으로 돌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한 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가정을 바로 잡거라. 며느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만 해봐. 그땐 이 애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오후에나 나온다고? 네가 술 퍼먹은 걸 우리가 왜 이해해줘야 하는데? 당장 튀어나와서 일할 준비하고 며느리는 어제 저놈 때문에 속이 말도 아니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푹 쉬어도 된다. 영순이 놈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생각 없는 남편의 행동에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밖으로 나가 버렸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들을 대신 사과하셨어요.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남편은 계속 저를 회피했고 저 또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험악해진 집안 분위기를 알면서도 남편은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다시 외박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고 시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다 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더욱더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증거물로 남겨놨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품에 끼고 있는 걸 두 눈으로 꼭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마친 뒤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는데 곧장 시내로 달려간 남편이 향하게 된 곳은 충격적이게도 새로 생긴 다방집이었어요. 꽤 많은 남자 손님들이 다방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문 앞에 서자 처음 봤던 다방 여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남편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얼굴 표정을 하며
다방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찼던 상태에서 남편이 언제 또 밖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다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다방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된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와 버렸어요. 남편이 저 말고 외간 여자를 만나 즐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고 남편이 다방 여자의 옆구리로 손이 올라갔었어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저는 당장이라도 다방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핸드폰 셔터를 눌렀고 제가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남편이 다방 여자를 품에 낀 채 호텔로 향하고 있었죠. 주변에 오고 가며 인사 정도는 나눴던 이웃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도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15년 만에 남편은 가정을 내팽겨쳐 버린 뒤 그 여자에게 제대로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새로 생긴 다방에는 더 많은 여자들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촌동네에 뭐 얻을 게 있다고 가게를 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젊은 여자의 푹 빠져버린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장 뒤쫓아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는데 다방에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손짓을 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계속 손짓을 하길래 저 또한 이미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터라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성큼성큼 걸어가 남의 동네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침착하게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자면서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니 몸을 돌린 여자는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얼굴로 갑자기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내가 여기 마담인데 어디서 지금 장사를 말아먹으려는 거야? 우리 다방에서 제일 아끼는 해주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그쪽 서방이 우리 해주한테 홀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부부싸움을 하던지 이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의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들쑤시는 거야? 그쪽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 당장 고소당하고 장사 접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 데리고 와서 시골 남자들을 홀리고 있어? 그래서 네 남편이 우리 다방에 있는 여자랑 쿵짝쿵짝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게? 그럼 그쪽은 창피해서 고개는 들고 다닐 수나 있겠어? 자기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얼마나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그쪽 서방이 밖으로만 돌고 있을까? 저분 우리 가게에서 제일 큰 단골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얼굴 도장 찍고 간다니까. 거저 굴러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걷어찰 필요 있겠어? 결국 그쪽이 문제를 터뜨리면 서로 피보는 건 똑같으니 조금 있다가 조용히 그쪽 서방만 데리고 가서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냐고. 내가 경찰서에 신고 못할 것 같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앞에서 본초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번 해봐. 나도 영업방해죄로 그쪽을 신고할 테니까. 내가 이런 생활 한두 번 해봤는지 알아? 우리는 조금의 피해도 없어. 결국 무너지는 건 그쪽 가정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야. 여자 치마폭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는 가정이고 뭐고 없거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바로 잡을 생각 아니면 그냥 조용히 서로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그쪽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거든. 그쪽이 목격한 모든 것들은 전부 업무상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오해를 한 거라고 미리 입 맞춰 놓으면 잘못돼도 꼴랑 며칠 영업정지 말곤 아무것도 없어. 나를 부른 여자는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아 제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편이 호텔에서 걸어 나오길 기다렸고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외간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어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 팔을 잡아 돌려 세운 뒤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차에 올려 태웠고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게 된 저희 부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15년이야. 그동안 당신한테 쏟아부은 내 삶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이 이런 뻔뻔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바람 피우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니? 나랑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젊은 여자가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혜주는 내 말이면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무뚝뚝하고 애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당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나 처음에는 다방이 새로 오픈을 했길래 실내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어가 봤었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다가와선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새롭게 다가왔었어. 그리고 처음 혜주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매일같이 얼굴 도장 찍었던 거야. 당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 또한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다음날 일하는데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나랑 이혼하겠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물 흘러가듯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나는 뭐든 이해해 줄 수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아까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그 여자랑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났던 거냐고. 1년은 지났니? 6개월 됐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도장 찍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 혜주랑 평생 함께 살 생각이거든. 15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온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에 새로 자리를 잡은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채로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던 아니면 그냥 살던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가 버린 사람을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었는지 몸살이 나게 되었는데도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동으로 몸이 일으켜지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하자 시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곤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시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던 터라 동네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선 제정신이 아닌 저는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집안에 처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과 마을회관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미 다른 분들께선 정신없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셨고, 저도 그 틈에 껴서 40도 불볕에 전 부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안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냉방병 걸릴까봐 잠깐 밖에 나왔는데 당신 전 부치고 있었네?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은 이 정도로 충격받지는 않는구나. 혜주야, 이 사람이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부치거든. 저번에 나한테 육전 좋아한다고 했었지? 우리 혜주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가면 되겠다. 우리 혜주 육전도 해줄 수 있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그동안 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넓은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얘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입이 상당히 짧아졌거든. 살까지 빠져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집에 갈 때 좀 싸갈 수 있게 넉넉히 좀 만들어주면 더 좋고. 남편이 제 옆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선 그 여자가 좋아하는 육전도 함께 해달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뒤집개로 상간녀의 뺨을 올려쳤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저는 뒤집개로 남편의 뺨도 올려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뺨에 묻은 기름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남편의 옷에 자기 얼굴을 문대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본 시부가 갑자기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양손에 충격적인 물건을 들고 달려오셨어요. 저보고 피하라는 말에 급하게 도망을 쳤고, 시부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남편과 상간녀는 시부가 들고 있었던 요강단지를 피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요강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머리 위로 부어졌고, 남편과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논두렁에 몸을 담가
요강을 뒤집어 쓴 얼굴을 급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요강을 뒤집었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 혜주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놈이,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혜주? 내 며느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마을 회관까지 전현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해달라고?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데도 애비 말을 무시하고 15년 동안 너를 위해 몸 바쳐 살아온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를 줘? 저번에 말했었지? 사돈댁과 내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온 세월까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시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마. 인연 끊을 거고 너한테 주기로 했던 내 모든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죽고 못 산다는 저 저급한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며느리한테 전부 다 물려주도록 하마. 우리 마을에서 당장 썩 나가. 시부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남편과 상간녀를 마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내에 있던 다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가정들도 저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다방 주인은 결국 폐업 처리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간녀도 남편을 두고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이미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가 되어 있던 상태라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뒤늦게 친정집으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고 분노하신 부모님의 모습에 도망을 친 남편은 저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저희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시부모님 집 앞에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조금의 선처도 없으셨어요. 양가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한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내쫓겨 버리게 되었죠. 그 인간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 인간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테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하루빨리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와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와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아,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온 사람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 눈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혼여행지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던 날 갑자기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시댁에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시댁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수연아, 아마 너희 시댁 가는 날에 맞춰서 이바지 음식 갈 거다.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같이 잘 먹고 오너라. 아빠,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 번씩 인사는 하는 게 좋단다. 우선 이번에는 보냈으니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원래 신혼여행 후에 시댁과의 발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식탁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모아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만 받아 뒤지기 시작하셨죠. 어머, 얘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화장품 하나를 안 샀니? 적어도 하나는 사서 선물로 나눠줘야지. 겨우 크림 하나가 전부야?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 그 음식들 말이니? 아니 원래 안 보내기로 한 걸 왜 이제야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받긴 했지.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래도 이바지 음식이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기 베란다 쓰레기통 한번 봐보렴. 아까 같이 넣어놓았어. 저는 시모의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베란다 쪽으로 향하였어요. 거기에는 비닐도 채 뜯기지 않은 채 포장이 된 이바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바지 음식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식 보내면 어떻게 하니?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보내도 다 부담인데 이걸 왜 보내냐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야장창 볼 텐데. 그래, 음식을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허례허식도 하는 거다. 아무튼 급이 맞지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참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저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정성으로 준비를 해준 친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시모아 형님에게 말을 했죠. 이건 원래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시다뇨. 어머, 얘 좀 봐라. 너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치겠다. 어떻게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니? 그리고 약속도 안 한 이바지 음식 갑자기 보내면 우리가 얼싸 좋구나 반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내면 우리라고 당황스럽지 않겠니? 아이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한다고 통학이나 하겠어? 이래서 주제 모르는 애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쌍심지켜고 화내는 거. 넌 주제 넘게 급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더니 이것 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굽신굽신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긴 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런 건 좀 챙겨야지. 그래야 급이라도 맞춰서 결혼하는 거니까. 암튼 그건 이미 버렸으니 우린 나가서 밥 먹자꾸나. 시모아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을 무시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승준이 너는 어릴 적부터 찌질하더니 지적도 찌질한 사람으로 잘 골랐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그러게 말이야. 내 피를 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찌질하지는 않았지. 남의 피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시모아 형님의 발언에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바지 음식을 모두 뒤엎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지만 시모아 형님은 드디어 제가 미쳤다며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바지 음식 안쪽을 보던 남편은 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모아 형님 쪽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왜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뭐야?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야? 어째서? 왜? 당신 애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빠가 이번에 당신 애들이 나한테 한지 모두 알게 되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 내가 뭘 너한테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동안 그래도 엄마라고 대접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이 키워줬더니만 엄마 뒤통수를 쳐? 야, 네가 그냥 공짜로 컸는 줄 알아? 너도 다 돈 들이면서 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래도 엄마랑 누나 대접을 해왔잖아. 근데 당신네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안 되겠어. 남편이 시모아 형님 앞으로 던진 서류에는 시부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서류였어요. 이 증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온 증여였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황당해하는 시모아 형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해준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에 갔었어. 수연이 너는 내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지만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든 아빠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러셨구나. 난 결혼을 하기 전에 상황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획으로 생활할 것인지도 모두 말씀드렸어. 장인어른도 변호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지.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아시는 변호사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빠는 사실 그동안 엄마랑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녹음을 해놓았어.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고 그걸 다 모아서 보여드렸지. 처음에는 하나도 못 믿어 하시다가 여러 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 아빠도 근데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변호사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도 뭐 한때는 변호사셨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나도 딱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네. 뭐 괜찮아. 어쨌든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없이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아마 엄마랑 누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마 당신한테 막 대했을 거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다루기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님이 이바지 음식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100%는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실 모양이야.
시부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던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마다 진수성찬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모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게 남편은 일부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시부의 명의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의사 형님은 시부의 재산만을 보고 무리해서 개원을 했어요. 시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자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절대 연락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혹시 승준이 증여받은 건물 수익이 얼마나 되지? 그건 왜요? 저도 그건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나 병원 개업했어. 알고 있어? 네, 들었어요. 이번에 개업하셨다고. 병원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뭐 형님은 잘나신 급 높은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조금 힘들어. 무리해서 병원 개원했는데 자금줄은 늘어나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벅차서 안 되겠기에 올케한테 전화해봤어. 저한테 왜? 제가 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아,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그렇게 급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높은 급가 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형님을 거절하고 나서도 여러 번 형님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살고 있었던 집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재산만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시모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후에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집만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엄청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어.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이미 승준 씨는 혼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승준 씨만 놔두고 외식 나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여행 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어머, 어머님, 벌써 치매에 오신 거 아니시죠? 뭐?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너 이렇게 나 무시하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네 시아비가 약간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원래 화 풀리면 그럴 사람 아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사과하렴.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뭐? 이 막대 먹은 게?
너 이렇게 가족 갈라놓으려고 승준이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재산 많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계모라는 것도 다 알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모던 친모던 승준 씨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대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도를 넘으신 건 그쪽이세요. 그러니 감당도 그쪽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해주는 말로는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자신만 버틴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살면서 나만 조용히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죄송했고,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올 수 없었던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새엄마와 누나말을 더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곧대 높던 의사 형님은 결국 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형님과 시모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부의 재산으로만 놀고 먹으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서 집안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